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과 브라질입니다. 일본은 3-4-3 전형을 기본 구조로 하여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과 좌우 전개 폭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점유율 중심의 팀입니다. 3명의 센터백은 후방에서 삼각형 빌드업을 구성하며 윙백이 넓게 벌려 측면 전개 각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할 경우 뒷공간 노출 위험이 커지고, 특히 더블 볼란치가 간격 조절에 실패하면 센터백 앞으로 넓은 완충지대가 열리면서 세컨드 볼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에다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세컨드 볼 연결과 근거리 마무리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라 미나미노와 이토 주냐의 연계 루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미나미노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시로 내려와 볼을 받으며 침투 타이밍을 잡는 유형으로, 세컨드 러너의 움직임과 호흡이 맞을 때 일본의 공격은 생동감을 얻습니다. 이토 주냐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직선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전환이 늦어져 측면이 쉽게 비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4-2-3-1 전형으로 짜임새 있고 유기적인 전술 구조를 보여줍니다.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일본의 3백 사이를 끊임없이 파고들며, 호드리구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근거리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앙에서 경기의 리듬과 템포를 완벽히 조율하며 이스테방과 함께 미드필드 전환 구간에서 볼 순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브라질은 상대가 블록을 낮추더라도 세밀한 원터치 패스와 연속적인 스위칭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듭니다. 또한 볼을 탈취한 뒤 3에서 4초 내에 빠른 역습으로 전환하는 루틴이 확립되어 있어 일본의 3백이 이를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본이 홈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브라질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는 이를 상쇄하기 충분합니다. 전반 초반에는 일본이 관중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몇 차례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브라질은 점차 템포를 조율하며 미드필드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브라질은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일본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정교한 패스가 그 틈새를 정확히 찌를 것입니다. 결국 후반 70분 이후부터는 일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브라질이 세밀한 전환 플레이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전술적 의도는 명확하지만 체력 유지와 수비 밸런스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의 기술적 우위와 스위칭 완성도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전망입니다. 브라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입니다. 대한민국은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환 구간에서의 템포 조절과 간격 유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하지만 주변의 지원이 늦어 공격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재성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위치 선점이 좋지만 수비 가담 이후 복귀 타이밍이 불규칙해 중원 압박에 연결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볼을 소유했을 때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가 중앙을 봉쇄하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경기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전에서 5-4-1 전술을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경기 도중 전술적 수정 없이 그대로 밀려 경기를 마쳤습니다. 중원을 2명으로만 구성한 결과 수적 열세로 인해 점유 구간마다 압박 타이밍이 어긋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3백의 좌우 간격이 붕괴되면서 상대 윙어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박스 앞 지역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 능력으로 버티는 구간은 존재하지만 팀 전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템포 조율에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사나브리아는 문전 근처에서의 위치 선점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제공권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미로는 오른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전진성과 돌파 속도를 겸비해 컷백과 슈팅 전환 루트를 모두 위협적으로 가져가며, 디에고 고메스는 이선 침투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활발해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듭니다. 곤잘레스는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며 공격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직전 일본전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며 전방 전개 루트가 완성형에 가까워졌고, 4명의 공격 자원이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전환 이후 이선 자원들이 빠르게 수비라인 뒤로 침투하며 세컨드 찬스로 이어가는 장면이 많아 한국의 불안정한 3백 라인을 정면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4-2-3-1 전형의 중원 숫자 5위가 경기 내내 점유와 주도권을 파라과이 쪽으로 끌어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구조적 안정성과 전술적 유연성에서 파라과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브라질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느리며 라인 재정렬이 불안정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중 즉각적인 전술 전환이 어렵고 선수 개개인의 개인기나 한두 장면의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중원 간격 유지와 패스 타이밍이 정교하며 알미론과 디에고 고메스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진입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전방사인 조합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 유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세트피스로 한두 차례 균형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파라과이의 전술적 짜임새와 템포 유지 능력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입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문전 공간을 열어내고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앙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고 좌우 전환 시 패스의 각도와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 공격 루트가 쉽게 차단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왼쪽에 슈엘데루프는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이선과의 연계에서도 완성도 높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전개는 속도가 빠르고 압박 후 즉시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상대 진영을 짧은 시간 안에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코너킥 루틴에서 홀란드가 페이크 동선을 만들어 수비의 시선을 끌고 웨데가르드가 타이밍을 분산시키면 슈엘데루프가 니어 포스트 지점에서 헤더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 세트피스 루틴은 완성도가 높아 경기 초반부터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낮은 블록을 형성해 수비적으로 버티는데 중점을 둡니다. 우드는 제공권에서는 분명한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전방에서 볼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저스트는 공중볼 경합에는 강하나 측면 커버와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렌달은 왕성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환 시 볼을 오래 끌어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롱볼 중심의 단순한 전개 패턴을 보이며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대응이 불안하고 리바운드 상황에서 마킹 전환이 느려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어려워지고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허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부터 노르웨이가 점유율과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입니다. 웨데가르드가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를 넓히고 홀란드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롱볼로 압박을 피하려 해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쉽게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노르웨이의 빠른 역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은 노르웨이에게 절대적인 강점으로 작용하며 세트피스 득점이 경기 초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뉴질랜드의 체력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노르웨이는 웨데가르드의 전환 조율과 슈엘데루프의 컷인 공격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전반의 압박 강도와 후반의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노르웨이가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스토니아와 몰도바입니다. 에스토니아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여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면서도 전개 속도를 높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피네는 전방에서 뛰어난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등지고 받으며 세컨드 찬스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카이트는 측면 폭을 넓히며 크로스 타이밍과 전환 템포를 주도합니다. 팔루메츠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 타이밍을 완벽히 조율하며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정교해 공격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에스토니아는 수비와 중원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압박 전환 시 빠르게 블록을 형성할 수 있고 양쪽 풀백이 전진하더라도 복귀 타이밍이 빨라 측면 공간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의 측면 수비 약점을 공략하기에 이상적인 형태로 이선 침투와 오버래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가 빨라지며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반면 몰도바는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윙백의 전진이 잦을 때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리는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에스쿠는 제공권 경합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볼이 전진되지 않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포스톨라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에 약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고 유니타는 활발한 측면 돌파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오버래핑을 자주 허용합니다.
특히 수비 시 윙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에서 2대1 상황이 쉽게 형성되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중원에서도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원활하지 않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실점 위험이 큽니다. 3백은 제공권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공간 커버 능력과 템포 대응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양상은 에스토니아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백과 윙포워드의 동시 전진으로 몰도바 윙백을 하프라인 위로 끌어올려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사피넨의 포스트 플레이를 기점으로 팔루메츠와 카이트가 이선에서 침투하며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고 에스토니아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몰도바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몰도바가 세트피스로 한두 번의 찬스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에스토니아가 가져갈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에스토니아가 템포를 높이며 몰도바의 블록을 흔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로 인해 공간 활용폭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요르단입니다. 알바니아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중원과 전방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템포를 주도합니다. 브로야는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방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텨내며 팀의 공격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고 전환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진 패스로 공격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왼쪽의 아사니는 인버티드 윙어로서 특유의 왼발 인프런트 킥을 통해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가마차기 슈팅을 자주 시도하고 이는 알바니아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 강도를 높여 세컨드볼 회수율을 끌어올렸고 브로야의 포스트업과 아사니의 인커팅 루트가 완성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수비 라인 또한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하여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초기에 차단하며 공탈취 후 즉시 전환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안컵 당시 보여줬던 조직력과 집중력을 최근에는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타마리와 알라이마트는 여전히 개인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볼 터치가 길고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져 공격의 템포를 자주 끊습니다. 중원의 알라와 부대는 전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을 받을 경우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전 수비수 아라발 야잔의 부상 결장은 요르단 수비 라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03 라인은 커버 타이밍이 늦고 박스 근처에서의 간격 유지가 불안해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정합니다. 또한 수비 재정렬 과정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고 있어 인버티드 돌파 유형의 공격수에게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집중력마저 흐트러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사니의 인커팅과 인프런트 킥은 요르단의 느슨한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며 브로야는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를 유도해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수비 라인의 불안정과 중원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흐름을 끊기기 쉽고 공격 전환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반격의 완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부터 알바니아가 주도적인 템포로 경기를 이끌며 후반에는 체력 차이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왼발의 궤적과 세컨드볼 장악력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알바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카타르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여 후방 빌드업과 전방 전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알만나이가 중심에서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조율합니다. 그는 후방에서 볼 순환에 가담한 뒤 빠르게 전진하며 에드밀슨 주니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개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에드밀슨 주니어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며 알만나이와의 연계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피프는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커싱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고 좌우 전환 시 정확한 타이밍 조절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려줍니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삼각 전개는 카타르 공격의 핵심 루트로 중원 압박 후 빠르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명확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만나이의 볼 간수 능력과 템포 조절력은 팀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UAE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구조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이 약하고 전개 속도가 느려 카타르의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흐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카이우 카네두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터치가 길어지며 패스 선택이 불안정해집니다. 수하일은 속도를 이용해 측면을 파고들지만 연계 과정의 완성도가 낮아 찬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가사니는 피지컬적으로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빌드업 가담이 적어 전방 전개가 끊어지고 공격 템포가 단절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원 라인의 간격 조율이 불안하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가 템포를 높이면 수비 블록이 과도하게 내려가며 중원과 수비 간의 공간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구조적 허점은 알만나이의 활동 범위와 완벽히 맞물려 카타르가 주도권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전술적 상성을 형성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구조와 리듬 조절 능력에서 카타르가 완전히 우세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만나이는 경기 초반부터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주도하고 에드밀슨 주니어는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전진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피프는 좌우 전환의 타이밍을 통해 UAE의 수비 간격을 벌리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전진으로 공격 리듬을 이어갑니다. 반면 UAE는 전방 압박에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기고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카타르의 중원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리드를 지켜내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카타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튀르키예와 조지아입니다. 튀르키예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최근 공격 템포와 전환 구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특히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의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이을디즈는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전통적인 윙어 역할을 수행하고 폭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상대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그는 드리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박스 안에서 대기 중인 아크티르콜루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아크티르콜루는 문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반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마무리 능력이 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끌어올리는 균러는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볼 간수 능력과 전환 패스의 정확성으로 전개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튀르키예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볼을 잃더라도 재압박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진입이 부드럽고 점유 구간을 길게 가져가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을디즈가 폭넓게 움직여 공간을 열어주면 그 틈을 아크티르콜루가 침투해 마무리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으며 홈에서는 라인의 압박과 공격 템포가 더욱 빨라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4-3-1-2 전형으로 좁은 중앙 전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측면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이 명확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퀼리탈리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커버에 문제가 생기고 메크바비슈빌리는 중앙에서 빌드업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전개가 자주 끊깁니다. 로브자니제는 침투 감각은 좋으나 연계 플레이의 매끄러움이 떨어져 세컨드볼 소유율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공격의 흐름이 단절됩니다. 조지아의 포백은 수비 시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특히 박스 근처에서 상대 윙어의 컷백을 제어하지 못해 크로스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 방어가 흔들리며 전환 시에도 볼 순환이 느려 역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을디즈의 폭넓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고 그 틈으로 아크티르콜루가 침투해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공격 루틴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귤러는 중거리 전개와 템포 조절을 통해 조지아의 미드필드 간격을 흔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할 것입니다. 반면 조지아는 포백이 깊게 내려앉아 대응하겠지만 컷백 타이밍을 제어하지 못하고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튀르키예가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지아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다득점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르키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헝가리입니다. 포르투갈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여 점유율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돌리다 순간적인 스위칭으로 상대 압박을 붕괴시키는 데 능합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방향 전환 후 즉각적인 마무리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정교한 드리블 밸런스를 기반으로 1대1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내며 컷백 형태로 찬스를 창출합니다. 또한 중앙으로 좁혀들며 이선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격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좌우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공격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바꿔줍니다. 그는 세컨드볼 재가공 능력도 탁월해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수록 포르투갈의 득점 효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호날두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콘세이상과 브루노가 번갈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수비 간격을 벌리는 구조는 거의 완성형 단계로 평가됩니다. 경기 초반부터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65% 이상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하고 전반 중반 이후에는 세컨드 찬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헝가리는 3-4-3 전형으로 전환 속도와 라인 유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방 압박이 약해 강한 점유율 팀을 상대로는 쉽게 밀립니다. 바르가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볼을 깊은 위치에서 받아 연계 효율이 떨어집니다. 소보슬라이는 헝가리 전술의 핵심이지만 포르투갈의 전방 압박에 노출될 경우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고 전개가 자주 끊기며 셰페르는 수비와 공격을 오가지만 세컨드볼 회수 시점이 느려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헝가리는 수비 시 라인을 내리며 5백 형태로 전환하나 윙백의 뒷공간 커버가 느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니어 포스트 대응이 불안정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의 좌우 전환과 컷백 패턴을 방어하기 어렵고 중원에서 브루노와 콘세이상이 여유롭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경기 리듬, 점유율, 세컨드볼 장악력 모두에서 포르투갈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빌드업의 중심을 잡으며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해 폭넓은 점유를 이어가고 콘세이상이 중앙으로 좁혀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것입니다. 헝가리는 간헐적으로 롱볼을 통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끊기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반부터 포르투갈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후반에는 브루노의 템포 조절과 세트피스 전개를 통해 경기 리듬을 자신들의 흐름으로 고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